It's my life. 네, 안녕하세요. 신청한 교수의 KNU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경북대학교 생물교육과 장정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정호 교수님 좀 개인적인 학문적 배경이라든가 전공, 뭐 이런 관심 분야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현재 분자생물학 내에서도 구조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분자생물학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생소하죠. 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생명과학을 하니까 생명체 내에는 단백질, 고기에 있는 단백질, 그런 것도 단백질이지만 DNA, RNA 뭐 이런 것들의 구조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공부는 또 어디서 혹시 하셨어요? 저 공부는 우리 자랑스러운 경북대학교에서 학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포항공과대학교였는데 그게 뭐 포대라 그러고 뭐 포공이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지금 포스텍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생소합니다. 포대 명칭이 상당히 예, 포대. 친근하네요. 포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박 통합을 하고 이후에는 미국에 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맨하탄에서 살았다는 그게 맨하탄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그 세계적으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포닥을 하시고 거기서 한 4년 가까이 포닥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구조분자 생물학 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려운데 사실 다른 방송에서 제가 분자 공학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번 분자를 다뤄봤는데 요 구조분자 생물학이니까 이제 생명체의 분자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생체 내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단백질이라고 치면 한 30에서 40만 개 정도 추정하건데 그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마다 너무 다양한 기능이 있겠죠. 단백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십니까? 아까 뭐 고기 말고 소고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소고기 말고 근데 돼지고기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DNA에 우리가 보통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 정보라고 하는 그 염기 서열이 단백질에 있어서는 아미노산 서열로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순서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적으로 표현된 게 단백질, 그 다음에 접힘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로 접혀서 어떤 구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한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은 면역 글로불린, 우리 흔히 아는 이제 항체공학도 엄청나게 핫 이슈고요. 효소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기능이 나타나는 이유가 단백질의 구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뭐 우리 테이블이 있고 이 책상 누가 봐도 책상이 있고 이 책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책상이라고 아느냐 뭐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책상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기는 이건 의자처럼 생긴 거죠. 생김새를 보고 의자라고 알고 책상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의자니까 앉을 수 있고 책상이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구조죠. 구조를 바탕으로 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기능 또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생체 분자인 단백질도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 단백질이 또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DNA를 절단하는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절단한다고요? DNA를 자르는 그게 유명한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근데 그 가위는 진짜 가위가 있나요? 그 가위는 가위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가위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위는 없습니다. 뭔가 실험할 때 자르는 거를 통상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가위는 없다. 가위는 없다. 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풀도 있어요. 유전자를 붙이는 접착제가 있다. 접착제도 있고 전문용어로는 제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유전자 염기 서열을 거기다 갖다 대고 딱 이렇게 클리핑 해주듯이 딱 붙여주는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그런 풀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건 책상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염기 서열은 안 보이잖아요. 유전자 DNA는. 그럼 정말 화질이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예, 단백질이나 DNA 구조를 어떻게 살펴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 아주 핫한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 그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인데요.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크라이오 EM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형태를 프리즈시키 액체 질소상에서 그 단백질을 얼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결정을 만들어서 X선을 거기에다가 투과를 해서 회절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회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빔을 쏘면 거기 안에 많이 구성된 그 분자들, 원자들에 의해서 이 빛이 산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회절되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이 3차원적으로 이 전자의 형태 아니면 밀집도를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제 무기화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한데 보통 그 소금 결정 아시나요? 알죠, 소금 결정. 굵은 소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그 육면체로 생기잖아요. 정육면체로 예. 생겼죠. 예, 정육면체로 생겼는데, 소금 결정은 대부분 정육면체로 생겼는데 단백질도 이런 소금 결정처럼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아주 순수한 고순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주면 모든 단백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형태, 심지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기는 단백질 결정도 있어요. 그거를 현미경상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극악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현미경으로 단백질 결정을 보면 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나의 마음이 힐링되면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포항에 포스텍 옆에 가보면 그 혹시 가속기 연구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 엄청난 큰 원형처럼 만들어 놓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쓰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실험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네. 전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이 아까 말씀하신 둥그런 어떤 그런 링, 그걸 우리는 저장링이라고 하는데, 저장링. 거기에서 이렇게 전자가 계속 이렇게 회전하도록 그렇게 회전시키는 이유가, 네. 전자를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하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원이 되려고 하면 빛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가는데 빛의 진로를 조금씩 조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약간씩 조정해줘서 결국은 이렇게 원에 가깝게, 네.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전자석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래 직선으로 나갔던 어떤 그 방향에 약간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네. 틀면은 이 전자는 약간 방향이 틀에 따라 가지고 직선에 비해서 약간 에너지가 로스가 생겨요. 저 구조생물학자나 뭐 재료공학자, 물리화학자들이 그 로스되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X선을 만든다든지 자외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소실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가요, 그럼? 저장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그걸 바로 즉시 실험에 쓰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이제 셔터로 열었다가 계속 에너지는 나오고 있고, 그걸 열면은 우리가 그 빛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닫으면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교수님처럼 공학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그런 링에서 전자 쏠 때 오셔갖고 실험들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료공학이나 마이크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이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네. 그 장면을 상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처럼 구조, 뭐 또 화학 쪽에서는 또 저분자, 물리학에서 또 상당히 많은 다양한 요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나오지만 고밀도 방사선 구역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폐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방사선이 노출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실험 장비를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야 여러 과학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TV 보니까 그게 그냥 일직선 형태로 뭐 그런 것도 하나 있던데. 그게 이제 포항에 엑스펠이라고 제 4세대. 그럼 링은 3세대인가요? 그분을 굳이 하자면 3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이 거대한 정말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깁니다. 네. 한 2km 가까이 되나? 그럼 이거는 에너지 손실이 없겠네요. 직선으로 계속. 그럼요. 레이저를 뽑아내면 그 엄청난 강한 에너지로 거기서는 뭘 하느냐 하면 생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분자 수준에서 어떤 DNA를 불로 붙인다, DNA를 절단한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찰나겠어. 그죠. 네. 그 아주 찰나기 때문에 생화학이라고 하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너무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거의 femtoseconds. 보통 이제 세컨드라고 하면 1초죠. 네. 밀리세컨드라고 하면 10의 -3승.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피코. 10의 15승인가요? 그 정도로 짧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 정도의 femtoseconds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직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즘에는 그 컴퓨팅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엄청난 장비를 활용해서 이 분자 간의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femtosecond 단위로 찍어 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나가서 어디를 공격해서 어디서 받아서 이게 이제 본드가 끊어지고 붙고 하는 것들 다 알 수가 있죠. It's my